네, 반갑습니다. 홍강사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 대회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도자분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회를 나가보신 분도 있고, 나가보지 않고 이제 나가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담당자분들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대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없겠지만 이 대회를 운영을 하는데 이 대회가 좀 더 가치 있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대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그리고 당사자 관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관의 관점에서, 지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비약이고,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는 단순히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대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몇몇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대회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회다.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생겨요, 현장에서.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사위원들은 채점표에 있는 항목대로 채점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최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이곳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기는 나가봤자 말 잘하는 사람만 상 받지 않냐, 우리 들러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고 심사위원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최중증 장애인이고 그 사람이 말을 잘하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동물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저 정도의 발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느껴지거든요. 진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을 주고자 인위적으로 채점을 해서 이 사람에게 상을 줘버리면 전체의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대회를 참여해 보셨는데, 야, 이거 말하는 사람만 상 받네? 뭐야, 저 사람 왜 상을 받지?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도 있는데, 아무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딜레마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심사를 보기가.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대회에 나올 때 우리가 이 대회에 왜 나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면 답은 좀 명쾌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는 장애인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목소리로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고 스스로 말한다는 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도 아니고 스피치 강사로 이제 고작 5년차 발달장애인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물론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 정도 경력은 갖고 있다. 자, 저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죠. 이 운동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바로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죠. 자기 옹호, 자기 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운동이 이제 미국에서 피플 퍼스트 대회를 통해서 한국에 2000년대에 정착을 했고, 이 피플 퍼스트 운동 중 하나로서 이 자기 권리 주장 대회가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대회의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국 시도 단위 그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전국 단위로는 지적발달협회인가요?
지적발달복지협회. 정확하지 않으면은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대회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하나의 대회만 열리는 건 아니고 여러 대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직접 운영하는 기관들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찾다 보면은 지역에서 그래도 많은 대회가 의외로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는 단순히 상을 받는 데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회를 통해서 성취감과 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취감과 효능감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럼에도 내가 뭔가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현장의 결과를 떠나서 실제로 자신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가지는 자신감이 함께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적극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지점이에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거나 자기 스스로가 의견을 표출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물론 그것이 극단적인 고집, 부정적인 언행, 뭐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대회 참여가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긍정적 동기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 대회는 당사자들만 가기보다는 옆에 있는 동료들을 동반했을 때 그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동료의 지지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또는 동료가 나가서 저렇게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해볼까? 하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미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가장 큰 성과는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족의 인식 변화가 가장 긍정적이고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회 이전에 부모님들이 가졌던 인식이 대회 이후에 크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활동을 중단했지만 1년 정도 됐네요. 여전히 이제 그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들 중심으로 모여있던 자조 모임에서 처음에 이제 스피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대회에 나가서 상을 한두 명이 계속 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광고도 찍고, 여러 이제 말도 못하는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너무나도 큰 성장이 있었다 보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와 인식을 부모님들이 갖게 된 것이고,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평생 동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들끼리 모여서 여행을 다니는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큰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식의 변화는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현장에도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뭐가 달라지지? 괜히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이런 대회에 참여하고 그들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는,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대회에 한번 참여를 해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나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발전한다고? 제가 사기꾼 같죠? 내가 말하면서도 사기꾼 같은데 그러한 변화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하기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그리고 뭔가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때 그냥 챗GPT로 원고 작성해서 이거 읽혀서 대회 내보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힘든데 그만한 보상이 상을 받지 않아도 따라온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나갔던 대회는
경기도 대회였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나왔는지 요거를 또 사회적 의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많았어요. 근데 조금 달라진 지점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와 그리고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라진 변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발달장애인들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일자리들이 과연 발달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 차별적 발언들이라던가 아니면 장애인을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는 일들, 이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 차별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공간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어린 친구들이든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든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에요. 학교 안에서 특히나 저학년 중심의 인권 운동을 좀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실효성 있게.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특히나 이 청소년기에 일탈 행위는 진짜 선생님들이 1대1로 달라붙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억을 성인기까지 가지고 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치를 하면서 가장 중심을 뒀던 게 바로 이 자신감이에요. 너무 위축돼 있다라는 거죠. 본반에 가서 말을 안 해요. 근데 특수학급에 오면 그때는 참 시끄러운 그 나이대 아이들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비장애인을 만났을 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서 굉장히 좀 가슴 아팠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의 꿈과 진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프리미어 리그에 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점수가 무려 40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진로에 대해서 현실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주장을 당사자 관점에서 보고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구와 목소리들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꼭 그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가까이 가는 노력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좀 가까이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축구 선수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축구장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래도 조금은 자신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대회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대회가 그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공감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여기를 못 넘어서면은 뭐 넘어서지 못해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넘어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모 시에 있는 청소년 정책 참여 그 공모전에 좀 대회 진행을 좀 몇 차례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 대회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대로 바로 시에 전달이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들이 이야기한 여러가지 요구의 그 목소리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대회를 운영하는 측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청취한다면 그것을 이 지역사회 또는 사회에 좀 알리는 노력을 좀 하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 상을 탄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발표 주제까지만 나와요. 좀 핵심적인 내용까지 리뷰를 어차피 보도자료니까 쭉쭉쭉 해줬으면 좋겠고, 뭐 여러 채널들이 있겠죠. 영상을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장애인식용으로, 인권교육용으로 좀 많이 퍼뜨렸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실제로 그 안에 정책으로 반영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관련 그 정부 부처로 좀 전달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서사를 통합하는 일관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대본 작성 방법은 옆에서 여러 가지 흔적을 보고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챗GPT를 돌려서 만들면 가장 쉬워요. 그게 의미 없는 대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GPT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사소통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이것은 이제 당사자의 발전이죠. 그 연습을 하는 것은 이걸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 지도자분들의 이제 발전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은연중에 반복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그때마다 이제 조각조각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조합하는 건 또 GPT가 잘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내용을 찾아서 그 개인의 서사를 통합을 해주는 것. 그랬을 때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한 수용성, 책임감이 높아진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다면 그걸 좀 극대화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좀 간결하게 정리해 주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도움을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맞는 목소리로 다듬어 주는 것까지도 저는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주제와 전달력과 자세, 태도 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다를 거예요. 일단은 주제와 관련해서 높게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나옵니다. 아, 이번 심사위원분들은 주제에 좀 관심을 좀 깊게 뒀구나. 또는 전달력에, 개인의 이제 발화 능력, 스피치 능력으로 평가하는 경우들도 그걸 높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 자세나 태도 같은 부분은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전달력인데, 이 주제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두다 보면 결국에 이 주제는 선생님 머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난감하죠. 주제에 또 높은 점수를 배점을 해버리면 이것도 골치 아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달력에 너무 높은 점수를 주자 보면 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애 특성에 따른 그런 차별이 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항목별로 체크를 하다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다고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만은 설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상 1, 2, 3등이 있고 그 다음에 참가상이 있죠. 이거를 아예 이 채점표를 만들 때 1, 2, 3등과 4, 5등에서 이거는 이제 본상으로서 분류가 되고 이 4, 5등은 특별상으로서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주제와 전달력과 자세, 진정성이라고 하는 진정성과 태도를 포함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서 좀 이렇게 특별상을 만들어서 말하기를 잘 못해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을 어찌 보면 구분해 두는 거죠.
만든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특히나 이번 경기도 대회에서는 인기상이라는 항목을 만들었어요. 인기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실시간 투표를 했어요. 중복 투표가 가능하게. 인기상을 받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 개성이 있고 재미있게 하고 밝게 해서 그러기보다는 많이 응원해주고 싶었던 학생이었어요. 결국에는 사실 이 친구가 대상에 걸맞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 반영이 돼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그 이용자분들은, 우리 대상자들은 말하기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 대회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인식들, 그런 인식들이 좀 사라져서 이렇게 뭔가 성과와 성취와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서 박수 받도록 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뿌듯했어요. 특히나 말도 안 되는 투표 숫자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이 응원을 해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응원해줬는지, 야,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쓸데없는 말들 많이 했어요.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스피치는 전문가, 요건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던가 피플 퍼스트 대회처럼 자기 옹호, 자기 결정,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회에서 제가 느꼈었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지점들을 같이 설명하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참 좋은 대회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지원하는 입장에서. 가끔은 저에게 이 대회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저를 초빙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내가 이 학생과 같이 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인터뷰하기가 편하죠. 근데 고작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고작 한 3-4번, 3-4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 대회를 준비해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대회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제가 기피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